자, 136회에 2교시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교시 문제를 봐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문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분석하면 뭐를 분석을 해야 되냐면, 자, 문제 패턴을 읽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하고 이번에 문제를 패턴을 딱 분석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에, 자, 에서 이제 중요 문제 있죠. 중요 문제. 이 중요 문제는 반드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34회가 나왔던, 135회가 나왔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게 재출제가 된다. 136회 재출제.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재출제가 된다. 이게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 출제 트렌드가. 아시겠죠? 이게 과거에는 이제 나왔던 문제는 한 10회 내지 4회에 안 나왔거든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135회하고 136회에 오면서, 자, 만약에 133회든 134회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아니면 한 달이 걸쳐서 나오고, 한 해에 걸쳐서. 이거를 느껴야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방향을 잡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법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나오는 건데 한 텀 거쳐서 나올 수도 있고, 자, 중요 문제는 한 텀 정도 거쳐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대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적인 문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시사적인 문제요. 그게 건축물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우리가 2022년 마지막에 바뀐 그 건축물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하고 2025년 1월 1일 날에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 조금 바뀌었죠. 맨 마지막에 바뀌었습니다.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뭐가 지금 바뀌었냐면요. 뱀스하고 제로지 빌딩에 대한 인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 제가 시험치기 얼마 안 돼가지고 제로지 빌딩 인정 기준, 뱀스 인정 기준을 내가 올려드렸죠. 내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거 나옵니다, 분명히. 에? 그거 전에 몇 개 항목이었죠? 10개 항목이었죠. 13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 필수 항목, 그 7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6개 권장사항, 6개 필수 항목은 지켜서 인정을 받으면 제로지 빌딩으로 인정받습니다. 7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제로지 빌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지금 사회 동향을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핫 이슈가 제로지 빌딩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는 핫 이슈가 뭡니까? 내진이다, 내진. 내진이 계속 나옵니다. 2회에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내진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상 문제를 또 잡아놓은 거거든요. 자, 봐보십시오. 문제를 풀이하기 이전에 문제 패턴을 읽어야 돼요. 이 문제 패턴이 2번부터 좀 바뀌었죠. 2번하고 이 앞부터 바뀌었습니다. 문제 패턴이. 그걸 빨리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흐름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올지를 대비를 하고, 막판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136회에 내가 한 달 전에 올려놨죠. 거기서 이번에 대거 다 나왔습니다. 대거 다, 한 70%, 80% 나왔습니다. 자, 우리 60%만 맞으면 합격하니까 합격하고도 남을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인물 내준 거 3개, 그대로 나왔죠. EPS, 그 다음에 수변전 설계, 우리 프로, 내용, 경관조명 설계 시 그 내용들 다 드렸죠. 유인물로.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내진 설계를 봐보시죠. 왜 내진 설계가 내가 이번에 또 문제를 잡았냐면, 이렇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자, 120회 때 내진 설계 목적과 개념 나왔죠. 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시 고려사항 123에 나왔죠. 이 텀을 보시죠. 124회죠. 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시죠. 이게 127회, 127회 나왔죠. 여기 또 보면 129회.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걸 안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24회, 132회, 124회, 126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왜 136회에 나온다는 것을 분석을 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놨다 그래요. 자, 136회 예상 문제 방법 파트에, 자, 요거 2문제 나온다고 올려놨습니다. 이 2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내진 설계 목적, 이거 나왔죠? 개념도 나왔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시 고려사항 나왔죠? 근데 건축물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게 100%는 안 나왔지만 거의 근접하게 다 나왔다는 거죠. 그 내진은 무조건 나온다. 내가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답안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내진 설계에 대한 대상 건축물, 이거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연구관 교재에도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다는 못 적더라도 여기 뭐 8개 중에 한 5개 정도는 적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수업할 때 굉장히 강조했죠. 내진 설계의 개념은, 자, 지진력이 들어오잖아요. 지진력. 이 지진력이 들어왔을 때 이 비구조물이다, 비구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물 이게 알잖아요. 일반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비구조물이거든요. 그 비구조물이
비구조물에 전달되는 지진력이, 자, 설계 지진력이 수평 방향의 설계 지진력도 들어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진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수평 방향의 설계 지진력도 들어오고 수직 방향의 설계 지진력도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가 수업할 때 이거 반드시 쓰라고 했죠. 공식. 여기 이제 수평 방향의 설계 지진력은, 수평 방향의 설계 지진 가속도 개수에다가 뭘 곱한다 했습니까? 중량을 곱하는 거죠. 그죠? 이건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HF 수평 지진력의 반, 그죠? 요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가 이 지진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전기 설비가 지진력에 의한 전단력하고 인장력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때 버텨주는 힘이 뭐냐 하면 이 정착부의 부재력이 뭐냐 하면, 자, 이 앙카볼트 이런 거 있죠. 앙카볼트에 가해진 힘, 그게 부재력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착부 앙카볼트의 부재력, 즉 앙카볼트에 가해진 힘, 그러면 앙카볼트가 견디줘야 되죠. 그 설계 지진력에 버텨줘가지고 흔들리지 않거나 낙하되지 않거나 해야 되죠. 그 응력, 버티는 힘이 장착부의 허용 내력이라 했잖아요.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라 했죠. 그 다음에 이 설계 지진력에 대해서 수평 방향하고 수직 방향에 대한 설계 지진력을 내가 공식을 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 답안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쓰라고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죠? 수업 들은 분들 다 기억날 겁니다. 왜 내가 이거 디테일한 걸 좀 쓰라고 했냐면, 남들이 이거 다 적습니다. 남들이 적는 건, 내가 적는 건 남들이 적는다. 그러면 남들보다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학교 간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의 유형이 10점으로 나오면 요 내용에다가 이 내용까지 간단하게 더 적는 게 좋습니다. 구조 설계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착부, 그러니까 고정하는 부에 대한 구조 설계는 허용 응력부를 한다. 허용 응력부를 쓰고, 요거 이제 키워드입니다. 요거 자체 10점으로 나오면, 근데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이 보면 설계시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빼도 됩니다. 설계시 고려사항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 내진 설계 순수도에 따라 수행해야 되고, 이거 내진 설계 순수도 이번 나왔잖아요. 사실 이건 사실 전기 쪽의 오바입니다. 이거는 사실 구조적이거든요. 그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내진에 보면 워낙 많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정착부의 설계는 여기 이제 설계 지진력, 요 설계 지진력을 우리가 결정하는 등가청가중법, 그죠? 요거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요. 요런 내용까지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빼도 되는데, 향후에 요 내진 설계에 대한 개념만 나올 때는 요 이번 구조 설계법에 대한 핵심 키워드도 여기다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기본서에도 있고 연구반 교재도 다 있습니다. 내진 설계 후로도 이걸 적으라는 거죠. 내가 요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린 내용들이고요. 자, 요거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거요. 요런 내용들.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할 때 인명 안전에 대한 이런 확보라든지 등등, 그 다음에 이 내진 설계에 대한 대상물, 아까 얘기했던 70m 초과느냐, 70m 이하이냐 부분죠. 요거는 이제 흔들림이 가해지니까, 그죠? 동적 해석법이 돼야 되죠. 요거는 고정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건 등가 정하주법이 이제 적용된다는 거죠. 그죠? 요런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 내진을 해야 되는 우리 어떤 설비들, 내진을 안 해도 되는 설비들,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내진 등급, 아까 요거는 제가 설명했죠. 내진 설계식, 요게 이제 내진 설계에 대한 개념을 만약에 안 적어주면 여기서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내진 등급도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5번입니다. 내진 설계시 고려사항 할 때 요것들요. 장비의 적정 배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꼭 따야 됩니다. 5번 내용은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계시 고려사항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요. 25점 문제는 결론을 적어야 돼요. 결론은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그 마침표죠. 결론을 안 적어 놓으면 완성된 답안지가 아닙니다. 어떻다네. 결론은 뭐 개요의 내용을 적든, 뭐 지금 최근의 동향을 적든, 뭐 이런 걸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결론에 대해서도 이제 작성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진 대책을 해야 되고, 그 내진 대책을 해야 되는 부분은 건축법상 해야 되는 대상물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내진을 해야 되냐면, 피난 구조죠. 피난이죠. 안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설비 자체가 내진 후에도 계속 가동이 돼야 되죠.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기능 확보적인 측면에서 내진 설계는 꼭 필요하다. 그럼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낸 의도에 대해서 이게 맞다. 우리도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맞장구를 쳐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결론에 가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 문제는 사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문제 2번은요. 문제 2번은 전기 설비의
전기 설비의 재해의 원인과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사실 저는 전기 화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약간 화재에서부터 약간 더 확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전기 설비의 재해라는 거는 전기 사용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 이 전기 재해에 대한 개념을 적어줘야 되고요. 전기 재해의 종류를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감전, 화재, 폭발, 그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누적이라든지 탈락이라든지 과부하 등등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재해가 발생이 된다. 그럼 재해의 종류인데 이게 왜 발생되느냐? 그럼 이게 발생됐을 때 어떤 문제를 입히느냐라는 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요. 자, 그러면 재해에 대해서 물었죠. 그럼 뭐 재해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쓰라고 답변을 안 줬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과거의 유행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2-1번은 내진 설계에 대한 대치 건축물 뭐 이렇게 딱 구분해 줬지 않습니까? 흐름도 이런 걸로. 근데 이거 같은 데는 원인과 대책을 적으라 했죠. 그럼 이제 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자, 기술 방향이요. 기술 방향, 전기 설비의 재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내가 적겠다라고 방향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기술사로서의 글을 쓰는 테크닉입니다. 이런 어떤 테크닉이 없으면 그죠? 그리고 글을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전기 기술사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 보고서를 쓰는 기술사입니다. 발송변경 기술사하고 틀리죠. 발송변경 기술사는요, 이게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기술사고 우리는 보고서를 쓰는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게 답안지도 보고서 타입으로 답이 쭉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막 쓰면 안 된다. 자, 전기설비의 재해 원리는 답안지 좀 떨어져 있네요. 자, 이것입니다. 감전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전선이 피복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활선에다가 접촉이 되니까 감전이 되죠. 그 다음에 절연체가 어디 됩니까? 절연이 저하되다 보니까 누설로 흘러나오는 거죠. 자,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 접지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누설절로 흘러나오면 외암이 어떻습니까? 전이가 뜨겠죠. 그 외암에 사람이 접촉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감전에 대한 원인으로 재해 발생되는 원인을 작성해 주면 좋고요. 그러니까 전기화재는 뭐 일반적인 전체적인 전류 내용. 자, 전기화재는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I제곱 RT죠. 자, 이 발열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 전류의 큰 거 한 테마, 그 다음에 저항 한 테마, 그 다음에 시간 한 테마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전류는 대표적인 과부하 전류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가 과부하예요. 전류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과부하에 대한 원인 때문에 재해가 발생된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탈락전류, 지락전류죠. 이런 거로 인해서 특히 여기서 방열량하고 발열량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나온 열 자체가 이게 이제 발열량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 추결량이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가연물의 온도를 높이면서 그 가연물에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연성 물질이 이게 고체든 액체이든 간에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가 납니까?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가연성 가스가. 가연성 가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온도하고 어디 됩니까? 삼일치, 가산점이죠. 가연물 산소, 이게 이제 결합해야 화재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접촉장이요. 이 접촉장이 클 때 발열의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열적 경과 시간. 그죠? 그러니까 외울 때도 이렇게 외우면 쉽잖아요. 그 외에 이제 스파크 같은 거. 그죠? 스파크 같은 데 이제 점화온으로 작용하는 거고. 여러. 제가 이번에 시험에 탄화도전로, 탄화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했죠. 이온 배전에 갔을 때 제가 이거 탄화도전로에 의한 그 메커니즘도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 앞에서, 그죠? 이것도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탄화도전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정전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최소 착화 에너지 이상의 점화온의 에너지가 최소 착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이제 화재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가연성 물질, 이 가연성 물질은 가스입니다. 가스. 액체나 고체에서는 절대로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온 가연성 가스가 누출이 되고 체류가 된 상태에서 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믹싱이 돼서 이 혼합된 그 가스가 연소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연소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점화온이 작용되면 그때야 화재 폭발로 넘어간다 이죠. 화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밀폐된 개에서 팽창, 압축 팽창을 통해서 그 화재가 이제 폭발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요. 이런 내용들도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고, 근데 대책은 여기 세 개에 대한 걸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감전에 대한 대책, 요거 작성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기 화재에 대한 요 대책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폭발에 대한 대책들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뭐 최대한에 적을 수 있는 데까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론을 적어야 되죠. 자, 결론을 반드시요. 전기 설비의 감전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 설비 유지, 보수, 점검, 뭐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교육, 그죠? 교육돼야 되지, 교육. 그죠? 교육. 그래서 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육. 안전교육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항상,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되면 조기에 또 발견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소방 설비들, 자탐 설비들 이런 걸 통해가지고 미리 이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보시면 결론을 안 적는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절대 합격이 안 됩니다. 반드시 결론 적어야 돼요. 이 결론은 그 문제에 대한 마지막 그 어떤 결론을 매점을 해놓은 거죠. 답안지가 완성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작성해야만이. 반드시 결론을 작성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국가건설 기준의 수변전 설비 설계 순서도랑 그 내용 설명하는 거. 요거는 제가 3월 8일 날에 요거 연구반 교재에 내가 드렸죠.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온다, 그죠? 그 요거는 최초로 나왔습니다. 지금 요즘 KDS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에도 또 나오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 135회 때는 옥내 그 뭡니까 조명 설계 그거 나온다 해서 드렸죠. 근데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내가 그걸 보고 이걸 또 계속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에 내가 거의 한 달 이전에 드렸습니다. 이거 외우라고. 그죠? 자, 이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설명하기 좀 기니까. 요런 내용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만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거 내가 지금 요 분석해 놓은 거 있죠. 요거 다시 한번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지금 그 작성해 놓은 거를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출제라든지 요거 관련도 분석은 안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요 문제 화요일 날이죠.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급하게. 자, 그런데 요런 내용들 작성된 거를 좀 이제 다시 한번 카페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해 놓은 요런 좀 핵심 키워드 위주로 답안지를 적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 뭐 이거 내용을 전체 다 적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핵심 키워드만 딱딱딱 적으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요거도 지금 우리 책자에도, 예문사 책자에도 있습니다. 1권에. 자, 여기 지금 예문사 우리 앞에 문항이 있죠. 문항 책자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근데 요 그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직접 재산권입니다. 이거는 어느 회로도 없어요. 내가 막 작성해 놨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참고 자료를 보고 내가 만들었는데, 자, 어떡하네? 여기에 지금 136회 대비 수준해놓은 및 보호계정기, 여기에 8번 문제. 8번 문제에 제가 비상발전기 보호계정 시스템이 나온다고 올려놨습니다. 그죠? 다 보셨죠? 자, 이게 왜 나온다고 하냐면 118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딱 보면 이게 118회죠. 지금 136회 아닙니까? 자, 그럼 이런 문제의 유형은 15에서 20문제, 20회 사이로 옵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비접지, 발전기 이런 거 있죠. 15에서 20회 나오거든요. 그때 딱 감이 온 거예요. 이거 나온다, 이거 내가. 꼭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한 달 반 전에 카페 이 문제 나옵니다. 올리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 설명이 좀 긴데, 자, 일단 이렇습니다. 발전기에 대한 구성 시스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력계통하고 발전 시스템하고 접지계통이라든지 보호계전 시스템이 각각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직접 접지계통이잖아요. 그럼 이 직접 접지계통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얘를 저항 접지계통으로 하면 얘도 저항 접지계통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보호계전 시스템 외에 발전기 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 제가 이제 저항 접지계통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NGR 같은 거 적어놨죠. NGR 같은 거. 자, 여기서 발전기 쪽에는 뭐가 더 추가되냐면, 기계적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스톱시게 되겠죠. 기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생되면 정지시게 되기 때문에, 엔진 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동기속도 계정기라든지 이제 과속도 계정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놨죠. 여기 이제 회전계용 발전기 있죠. 타코메다. 타코메다 2차의 정유회로를 통해가지고 12번 과속도 계정기하고 13번 동기속도 계정기를 여기 걸어놓습니다. 요거만 더 추가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나머지는 전력계통 접지하고 똑같죠. 자, PT를 통해서 부족전압 계정기, 과전압 계정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전력 계정기 67번. 그죠? 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 역전력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 여기 이제, 달라, 그죠? 지라, 보호, 같이 해놨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보호계정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걸 딱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그 예문서 책자에 제가 새로 이렇게 요 그림을 집어놨습니다. 아마 그림 들어가 있는 게 기술사 책자에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이건 기본사 할 때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상식이 하나하나요. 이 보기전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니까 그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제 과속도보. 자, 이거는 이제 기관 정지입니다. 엔진 자체가 정지시켜야 될 때는 과속도가 되면 이제 엔진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엔진을 정지시키고도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차단기를 차단할 수도 있죠. 자, 엔진 정지하는 거는 아까 과속도요. 그 타코메타를 통해서 여기 이제 회전수가 너무 높아버렸잖아요. 회전수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왜 문제가 되죠? 이게 BLV에 사이즈트 아닙니까? 그죠? 이 소속도가 높아지면 이 전압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전격 전압 이상의 전압을 올라가면 기기 조립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회전속도를 규정의 값 이상으로 넘어가면 문제되는데 그 규정의 값의 범위가 어디냐 하면 여기다 말이죠. 10에서 20% 정도, 즉 110에서 120% 정도 여기서 이제 정정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의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기관을 정지시키죠. 그죠? 그래야만 이제 문제가 안 되니까. 자, 냉각수 뭐요? 69번하고 이제 26번요. 여기 이제 냉각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뭐죠? 69번. 냉각수 단수될 때 69번. 자, 냉각수가 온도가 올라가면 뭐죠? 26번 계정기. 이게 동작하는 거죠. 그죠? 요런 냉각수 단선이라든지 온도 상승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계정기가 69번 W하고 26번 W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뭐 수업 시간에 제가 상세히 더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다른 이제 냉각수 단수에 대해서는 요런 계정기가 동작을 하면서 엔진이 정지된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활유고요. 윤활유가 또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든지 윤활유 압력이 뭐 저하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63번 Q가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규정 압력의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압력이 떨어지면 63번 Q가 동작하면서 엔진을 정지시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전압보요. 아까하고 이 속도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속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여기가 이제 엔진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압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게 전압이 상승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계좌, 그 계좌를 누가 이게 해줍니까? 이게 발전기 쪽이에요. 여기 이제 AVR 있지 않습니까? AVR이. AVR을 통해가지고 이제 계좌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좌회로가. 그죠? 필드 전류가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여기 이제 개통이 있으면 여기 이제 PT 같은 걸 통해가지고 AVR에서 여기 이제 전압을 우리가 이제 검출해가지고 이 계좌 전류를 조정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4.44 KWF의 M의 파이죠. 자, 이 계좌 전류 이꼬르 계좌 자속이니까, 그죠? 이 자속을 조정해서 여기 유도기 전력을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압이 이상 상승하게 되면 여기 이제 과전압 보호 측면에서 또 기관을 정지시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타반지에 작성이 되고, 발전기 내부 고장이라든지 베어링 고장, 계좌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전기를 또 정지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단기, V12를 A12 같은 거, 고압에서는 V12가 되고, 저압에서는 A12가 되죠. 아예 차단기를 차단시켜버리는 거. 요거는 이제 OCR, 그죠? OCR, 한시, 순시, 그죠? 여기 이제 단락이 발생됐다. 그럼 이제 순시호수보 동작이 있죠. 과부하가 발생되면 한시호수보 동작 되겠죠. 요런 계정기의 세팅값 이상의 전류가 들어오면 요 과전류 계정기가 동작을 해서 또 차단기를 트림시킵니다. 요 차단기 트림시키는 이거요. 그러니까 역전력은 뭐냐면 이 발전기를 두 개 병렬 운전할 때 한 개 발전기가 만약에 지금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발전기에서 이쪽 발전으로 역전력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쪽 그 전력이 발생 안 되는 이쪽 발전기에서 어떻게 되죠? 이게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가 되니까 이 전류가 역류가 되죠. 그 역류가 되는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역전력 계정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단을 시킵니다. 요런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요거는 그림을 다 그려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나왔으니까 나중에 연구반원도 자, 이 문제를 다 솔트 시켜가지고 연구반 교재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일단은 요거 기본서 내용에서는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지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락고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비상발전기의 중성점 접지 방식은 개통의 접지 방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통이 직접 접지면 발전기 쪽 직접 접지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개통이 저항 접지 계통이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저항 접지 계통 해야 됩니다. 그럼 저항 접지 계통이면 이게 만약에 뭐 저장이다. 그럼 아까 그 NGR을 해가지고 CT 플러스 OCHR을 달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발전기가 또 예외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되죠? GPT 하든지 OVGR라든지 그다음에 SGR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죠? ZCT 같은 거 이런 거 방향성을 부여할 때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이렇게 접지 방식에 따라서 상황이 케이스로 바뀐다. 막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답안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대용량 이 발전기도
이렇게 이제 지락 차동 개점 방식을 사용한다. ZC를 통해서요.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선박 같은 데서 사용하는 그런 발전기는 요런 거요. 요게 이제 요런 일반 우리 그 디젤 발전기보다는 이제 선박에서 쓰는 그런 발전기들은 우리가 공기를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기 시동 방식 이런 것들. 요런 거에 대해서는 요런 거에 대해서도 보호가 되도록 이렇게 해놔놨죠. 그죠? 뭐 이런 내용도 뭐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더 쓰면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을 써야 되고, 그 다음 결론도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비상발전기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비상전원 정지 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그 상교와 같은 이 보호대 시스템을 이렇게 수립을 해놔야 된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를 여러분들 아마 작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2번 문제가 2교시가 여러분들 좀 어려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인 전력전자공학의 전력 변환 방식과 핵심 요소의 그 특성 요구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IGBT 쪽을 물어본 거 아닌가요? 자,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IGBT에 대한 주요 특성을 물었죠. 그 다음 IGBT 구동회로를 물었죠. 데드타임. 요 데드타임은 내가 설명 안 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우리가 다 있죠. 요거는 내가 유인을 내드렸습니다. 이거 시험 나온다고. 차단기, GTO 차단기 설명할 때 IGBT 시험 나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내가 자료를 드렸거든요.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이 IGBT는 뭡니까? IB가. 요게 모스펫이죠, 모스펫. 얘가 뭡니까? BJT죠. 그러니까 이게 모스펫이죠. 이게 이제 모스펫이거든요. IB. 여기가 지금 모스펫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게이트 드레인 소스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T가 뭐냐면 BJT죠. BDH. 여기 이제 BJT는 이렇게 되어 있죠. BJT는 여기, 이렇게 그릴까요?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그리시면 되죠. BJT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되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BJT란 말이에요. BJT가. 이게 BJT고, 이게 모스펫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모스펫입니다. 모스펫. MOSFET요. 모스펫하고, 그 다음에 BJT를 합쳐놓은 게 IGBT잖아요. 무슨 알겠죠? 이게 모스펫하고 BJT를 합해놓은 게 IGBT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IGBT를 쓰냐면, 이 모스펫은 스위칭이 굉장히 빠릅니다. 스위칭이. 그러니까 여기서 게이트에서 소스로 이제 전압을 주잖아요. 게이트의 소스를.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자마자 드레인에서 어디 됩니까? 소스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전류가 적게 흘러갑니다. 스위칭 속도는 빠르죠. 얘는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거든요. 속도가. 자, 스위칭 속도는 빠른데 얘가 전류가 적죠. 전류가 작습니다. 즉, 드레인에서 소스로 하는 전류가 적거든요. 이게 단점이죠. 이게 장점이죠. 이 장점을 결합해 놓은 거예요. 장점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BJT는 뭐냐면, 여기다가 전류를 인가합니다. 베이스에다가 전류를 인가하면, 이 에미터하고 콜렉터 사이에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 전류가 대전류입니다. 대전류. 아시겠죠? 이게 이제 대전류가 흘러가거든요. 그럼 이제 베이스에 전류를 인가하면, 이게 스위칭 속도가 늦어요. 이 단점이 뭐냐면, 스위칭 속도는 늦단 말이에요. 스위칭 속도는 안전데 이 전류가 장점이 대전류입니다. 대전류 흘리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만약 여기 베이스 부분이 드레인으로 붙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붙여버리고 이 콜렉터 부분을 이 소스하고 붙여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게이트하고 여기 이제 이 콜렉터 사이에 그러니까 V 게이트 C이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게이트하고 콜렉터 사이에 전압을 인가해버리면 에미터에서 콜렉터로 대전류가 확 흘러가 버리는데 이 대전류가 BJT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흘릴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해 놓은 게 IGBT단 말이죠. 그죠? 자, IGBT 이거는 제가 유인물로 내드리고 분명히 시험 나온다 했습니다. 그 1번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요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대한 내용들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스펫입니다. 모스펫요. 이게 모스펫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BJT죠. 이렇게 간단하게 등가위로 그려도 됩니다. 제가 답안지 풀이한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그 싱글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등가위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또 구조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딱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GTO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IGBT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역시 공부를 할 때는 길목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공부한다는 건 좀 그렇죠. 이 전압전류 특성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란 조건하고 실제적인 어떤 그 동작 특성 이런 건 적어도 되고 뭐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걸 꼭 적어야 돼요. 이 특성이요. 아까 제가 말씀 특성이요. IGBT 전극의 모스펫과 같은 게이트 및 그 다음에 BJT와 같은 콜렉트 에미터 이걸로 구조적으로 구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모스펫은 여기 저런 데 있잖아요. 저런. 여기 저런 데 있거든요. 아시겠죠? 여기 저런 데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어떤 특성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스펫과 같이 입력의 임피던스 크다. 이거잖아요, 이게. 예? 이게 저런 공간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답안지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하고 에미터 사이에. 맞죠? 게이트하고 에미터 사이에 전압을 크게 하냐, 작냐에 따라서 이 에미터하고 콜렉터 사이의 전류를 조정합니다. 에미터하고 콜렉터 사이의 전류 있죠. 이 전류를 크게 한다. 어떻게 돼요? VG를 크게 한다는 거죠. VG를 여기다 높여버리면 여기 전류가 많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BJT보다 더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내가 전류를 적게 한다. 전류를 적게 한다 그러면 이 게이트하고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콜렉터 사이에 전압을 약하게 걸잖아요. 여기 사이에 전압을 약하게 걸면 여기 전류를 작게 거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그 말입니다. 게이트하고 에미터 사이에 전압을 조정해가지고 콜렉터하고 이 에미터 사이에 전류를 컨트롤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도 부풀릴 수 있잖아요. 요 내용을 내가 답안지 갖다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아, 전압을 크게 해서 전류를 많이 흘리고 전압을 낮게 해서 전류를 적게 흘린다. 그럼 한 개를 가지고 두 개를 부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이게 답안지 쓰지. 이 막대 비웠다가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고속 스위칭이 무슨 특성이죠? 모스펫이죠, 모스펫. 모스펫은 고속 스위칭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어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콜렉트 에미터 사이에 전압 강도 적고 전력 손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형 시스템에다가 이런 걸 우리가 쓰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중소용량, 여기 이제 전력 전자 시스템에 우리가 이걸 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용을 제가 이거 보면요. 우리 3권에 이거 나와 있습니다. 3권에. 이거를 지금 3권에 어디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제가 128회 때 요거 내가 설명을 하려다가 바로 앞 시간에 수업이 끝났죠. 아, 그날 내가 요거까지 조금 더 걸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이 말입니다.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내가 그렸거든요. 판에다가.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IGBT입니다. 이 IGBT를 하나의 스위치라고 보고요. 자, 이 IGBT 스위치라고 보면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동회로. 이 구동회로가 결국 이 컨트롤러 있죠. 컨트롤러에서 IGBT를 이 컨트롤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출력 전류를 이제 교류파형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S1하고 S3 한번 봐보시죠. 이거 지금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 시간 옛날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죠? 자, 이거 해보시면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자, 여기가요. 뭐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없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는 이걸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자, 봐보시죠. 이걸 빨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를 넣었어요. 플러스를 넣었죠. 자, 그러면 이게 스위치가 1번이고 2번이고 스위치 2번이고 스위치가 3번이고 스위치 4번이죠. 자, 봐보십시오. 이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1번, 3번을. 아, 1번하고 4번을 닫았죠. 1번, 4번을.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오프식이 났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류 흘러가죠. 맞죠? 플러스 전류 흘러가면 이렇게 왔다가 1번을 통해 가지고 1번을 자, 여기 또 그려 놓을게요. 1번을 통해서 다 스위치 됐으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 연결돼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돼야 되죠. 여기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이쪽을 연결돼야 되나요? 이쪽에 연결되죠. 이쪽에. 그죠? 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닫힌다. 이쪽에. 자, 여기 이제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S1하고 지금 S4가 지금 닫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돼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온돼 있거든요. 이렇게. 자, 온돼 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가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기 플러스 돼 있으니까.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플러스 파형을 넣으면 온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에 3번을 동작시킨다. 3번을. 자, 그러면 이 4번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요. 자, 이게 이제 3번이 이제 여기가 떨어져 있고, 그죠? 3번이 이제 붙었죠. 자, 봐보십시오. 플러스가 들어오죠. 플러스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가 나옵니다. 자, 여기 붙어 있죠. 나갔다가 들어갑니까? 다시 그냥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놈이 들어갔다가 그놈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렇게 파행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건 2번, 3번이죠. 자, 이제 2번하고 이제 3번이 이제 온 됐습니다. 그러면 2번하고, 자, 2번이 붙고요. 3번이 이제 붙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자, 얘는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후반, 마이너스. 마이너스 후반에서 2번이 온 거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들어왔다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플러스 들어가죠. 마이너스 들어갔다 플러스 들어오니까 반대 파형이 튀어나오는 거죠. 마이너스가 들어갔다 플러스 튀어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요. 그 1, 2, 3,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4번만 보시죠. 4번. 4번은 2번하고 이제 4번이 동작되잖아요. 2번하고 4번. 자, 이 그러면 이제 이게 오프 됐습니다. 오프. 그죠? 자, 이게 이제 붙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번에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나옵니다.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이쪽으로 붙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일러 가니까 다시 아무 신호도 안 나오죠. 들어왔다가 자, 봐보십시오. 다시 이쪽 차이꼴 들어오잖아요. 그래 아무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하고 똑같이. 이것들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자, 이 구동회로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이게 뭡니까? 고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진폭제어를 하는 거죠. 이 밴드 폭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제어됩니다. 이 컨트롤러에서 제어를 하면서, 뭐 제어한다는 이겁니다. 이 게이트 드라이버에서 이 게이트하고 콜렉트 에미터 사이를 이렇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이 게이트 드라이버 쪽에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에 주냐면, 여기 봐보죠. 여기 이제 약 한 20kHz의 고주파의 PWM 제어를 하게 되면, 이게 원래는 지금 아까 위에 지금 저 인버터 동작 원리를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PWM 제어를 하게 되면, 이 펄스 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행이 지금 작죠. 작으니까 작게 나온다는 거죠. 이 파행이 크죠. 그러니까 크게 나오는 거죠. 가운데 가장 큰 게 이거잖아요. 이거. 크기. 그죠? 이 크기 자체가 이게 진폭이라는 거죠. 무슨 알겠죠? 에? 이 PWM 제어가 뭐냐면 이 위디스다, 위디스. 이 폭을 제어하는 폭을. 그러니까 폭이 작으면 이게 이제 파행이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폭이 클수록 이렇게 된다. 이 파행을 이렇게. 이 위에 파행 하나만 보시죠. 자, 이 파행이 크잖아요. 큰 거. 이 크다는 거는 이 폭을 크게 제어한다는 거죠. 그죠? 이 폭이 작으면 이 파행이 작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 이걸 하나의 진폭처럼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고주파로 이렇게 PWM 제어를 하게 되면 요런 신호들이 이렇게 파선 형태로 이렇게 제어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지금 적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인버터 이제 구동회로로 작성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우리 연구반 책자에 있죠. 요거 내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 바로 그러니까 시험식이 바로 앞에 여기 끝나가지고, 내가 수업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요걸 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데드 타임은, 예를 들어서 스위치, 아까 이 게이트, 이거 있죠. IGBT, 이 부분. 이 IGBT가 동시에,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1번, 4번이 동시에 탁 온오프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차를 줍니다. 이게 온오프가 될 때, 1번, 4번이 이제 동작될 때 약간 시간차를 두고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두 개의 IGBT 소자가 동시에 만약에 온오프가 돼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드 타임을 주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데드 타임을 주는 이유가 IGBT가 이제 스위칭 될 때 그 소자 간에 그 시간이 오버랩이 되면 탈락이죠, 탈락. 이런 탈락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 손상 이런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데드 타임을 준다. 그 데드 타임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스위칭 시간을 약간씩 달리 준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줘버리면 겹치죠. 이 시간 자체가 겹치기 때문에 탈락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드 타임을 준다. 요거는 이제까지 제가 처음 말씀드린다, 이건요.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요. 이걸 아마 쓰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만약에 여기까지만 건드려도 여기까지는 웬만큼 쓸 수만 있으면 합격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이건 예상했던 문제니까. 1번, 2번은 쓰죠. 네? 1번, 2번은 썼다고 보고 3번은 뭐 저도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죠? 1번, 2번은 나 쓸 수 있지 않냐. 자, 이거는 뭐 또 마지막으로요. 발전기 병렬 운전은 우리 앞에 이제 이렇게 나왔던 문제고, 제가 예상 문제, 136회 대입 예상 문제, 예비전원 설계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 이거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나오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고, 시험도 내가 몇 번 쳤습니다, 이거 뭐 다 잘 썼을 거라고 보고요. 이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5가지가 있죠. 기존역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죠? 크기. 이제 크기가 똑같아야죠. 이에 2B가, 그죠?
이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크기가 달라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죠? 이렇게 크기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크기가 무조건 똑같아야 되죠. 크기가 달라버리면 이게 뭐랍니까? 무효순환전류가 흐르면서 거기 이제 전기자의 동기 임피던스에 RA하고 전기자 저항하고 동기 리액탄스가 있죠. 그 동기 리액탄스에 순환전류 흘러가면서 저항 R에 의한 발열, 손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이 똑같아야 된다. 위상이라는 거는 크기는 같은데 앞선이 뒤선이 그죠? 이거죠. 그죠? 이거죠. 위상, 그죠? 위상이 같아야 된다. 위상이 달라버리면 이때는 뭐죠? 동기화 전류. 유효 순환전류가 흘러간다. 그죠? 스스로 이게, 이게 부하 밸런스도 잡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위상이라든지 주파수 같은 거 이런 거에 안 맞았을 때는 뭘로 조정합니까? 이 가바나 같은 거. 조속기죠, 조속기. 속도를 조정하는 거. 가바나가 조속기입니다. 속도를 조정하면 위상을 만약에 가바나의 속도를 빨리 돌리죠. 그러면 연료를 많이 뗀다는 거죠. 연료를 많이 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도는 거죠. 이거 회전을 빨리 하니까 위상이 앞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내가 느리죠. 가바나 연료를 많이 넣습니다. 연료를 많이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돌아가죠. 그러니까 얘가 주파수도 빨라지는 거죠. 위상도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위상하고 주파수가 늦으면 가바나에 연료를 많이 떼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가바나 조정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기 같은 거는 뭡니까? ABR 같은 거 조정해야 되죠. 전압의 크기는. 아까 제가 설명했죠. 발전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파잉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발전기 제조회 회사를 같은 걸 쓰게 되면 파잉이 똑같을 수 있는데, 제조회사가 달라버리면 파잉이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것들은 일본과 같이 무효순환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죠. 그죠? 이건 상해전은 시계 방향을 돌면 같은 시계 방향을 돌려야죠. 이게 하나는 시계 방향을 도는데 다른 발전기는 반시계 방향을 돈다? 그럼 쇼트죠. 그죠? 이런 문제. 이런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기전력이 이제 같아야 되는데 기전력이 다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금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동기 임피던스가 동기 발전기에 동기 임피던스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기기 차이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쪼개보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전기자 저항하고 계자 리액탄스가 전기자 리액탄스, 동기 리액탄스가 있잖아요. 동기 리액탄스가. 여기 이제 동기 리액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전기자 저항.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효순환전류가 흘러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 차이가 나니까. 전압이 차이가 나면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잖아요. 전류가. 그죠? 이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때 이제 이 전류는 부하에 영향을 주지 않죠. 부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발전기 내부에서만 흘러가니까 효력이 없는 전류죠. 그래서 무효순환전류, 서큘레이션이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발전기의 전압 차이로 인해서 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 순환전류가 이쪽으로 전기자 저항 쪽으로 흘러가면서 여기 이제 순환전류에 의한 이 발열, 그죠? 발열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죠? 이 발열, 그죠? 여기에 이제 무효순환전류의 영향들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권선의 저항손, 그 다음에 이제 과열, 그죠? 그러니까 역률 변화도 생기죠. 역률, 그죠? 자, 역률 변화도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역률 변화는 EA 같은 게 하고 EB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EB에 여기 이제 무효순환전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앞선 전류. 위상이, 기전력이 앞선 것들은 여기 이제 위상이 이제 뒤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비발전기. 지금 전압이 낮은 거 있죠. 전압이 낮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진상이죠. 진상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진상이면 전기자 반작용의 정자작용이죠. 전기자 반작용, 정자작용, 그 전압이 올라가죠. 얘는 전기자 반작용의 감자작용이죠. 지상이니까. 그죠? 지상이니까 감자작용을 하면서 자속을 떨어뜨리죠. 자속을 떨어뜨려서 전압을 떨어뜨리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진상 전류니까 다시 이제 계자 자속에 대해서 전기자 반작용의 정자를 하니까 전압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전압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ABR로 조정도 할 수 있고, 외부에 전압 조정 장치로 가지고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전기자 반작용을 통해서 비발전기는 이제 전압이 낮은 거, 정자작용, 그 다음에 전압이 높은 거, 이거는 감자작용을 통해 가지고 기전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전기 자체적으로도 맞출 수 있지만 외부에 이런 조정 장치로 가지고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요. 두 개의 발전기에 지금 전압 위상이 똑같은데 이게 전압을 지금 위상을 앞서게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발전기에 이 두 개의 병렬을 할 때 이 전압은 ES가 되죠. 그럼 이제
전류는 항상 구입도 뒤지니까 유효전류를 이렇게 이게 흘러가는 거죠. 원래 이 유효전류는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이제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위상이 앞서지는 거죠. 근데 원래 있는 전류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원래 있는 전류로 돌아가는 전류니까 이거는 유효전류, 즉 동기화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 발전기를 봤으면 여기 요 IA잖아요. 그죠? IS. 얘하고 지금 이제 IS니까 요거만큼의 지금 전력이 지금 더 많이 물려있죠. 그리고 A 발전기는 EA 다시에 IS에 요 각도를 코사인 세타를 할까요? 요 세타 2라 하면. 그죠? 자, 얘는 EA 다시 IS에 코사인 세타 1만큼의 부하가 더 걸리는 거죠. 이 전력이. 아시겠죠? 요거만큼의 전력이 지금 더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위상이 앞선 놈은. 자, 위상이 뒤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요거잖아요. 요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P의 B라 할까요? P의 B는 E의 B에 IS에, 그죠? 이거 내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2. 그죠? 그 요거는, 우리가 요걸 이제 코사인을 풀어보면 이 마이너스까지 나오죠. 그럼 얘는 EB에 IS에 마이너스 붙이고요. 코사인 세타 2.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요 전력만큼 부하 분담을 적게 하는 거죠. 얘는 이제 부하 분담을 적게 하니까 위상이 앞서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위상이 앞서는 상태에서 부하 분담을 많이 하니까, 이 플러스잖아요. 부하 분담을. 그죠? 얘 부하 분담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부하 분담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죠? 위상이 뒤처지는 거죠. 위상이 떨어지고, 뒤처지는 거고, 부하 분담을 적게 하니까 이렇게 위상을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 세팅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위상을 낮출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가바나의 연료 조정을 통해서도 속도를, 위상을 어떻게 됩니까? 맞출 수가 있죠. 그죠? 그 두 개에 대한 대책을 적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이제 이 조속기를 가지고도 위상 조정할 수 있다. 로드 세팅을 통해서도 위상 조정을 할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되면 되고요. 자, 주파수가 다른 것들은 여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위상을 맞추는 과정에서 난조가 생기죠. 난조. 이거 제가 수업 다 설명 다 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P1, P2, 이제 P3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하각 델타 1, 델타 2, 델타 3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P1 전력에 대해서 새로운 부하각 델타 2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새로운 델타 2로 가야 되는데, 이 델타 2로 다 가지를 못하죠. 왜? 회전기이기 때문에, 그죠? 회전기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도는 놈은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죠? 정지하려고 놈은 계속 정지하려고 그러잖아요. P1, P2, P3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델타 1, 델타 2, 델타 3가 있죠. 델타 1, 델타 2, 델타 3. 그럼 P1에서 전력 로드 세팅을 이제 부하를 많이 겁니다. 그러면 이 P2에 해당하는 전력에 새로운 부하각 델타 2로 와야 되는데 여기 딱 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이제 늦추면서 이제 새로운 부하각 델타 2로 와야 되는데 여기 오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 다시 이제 속도를 올리는 거죠. 속도 올려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를 가지 않고 이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난조잖아요, 난조. 이 난조적인 게 이 주파수가 다르면 이 주파수가 다르다 보면 이 난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뭐를 넘어갑니까? 탈조, 동기 이탈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제 작성이 되어있죠. 요 기준력의 주파수가 동일해야 되는데 기준력의 주파수가 달라버리면 문제가 된다. 자, 이 파형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상세히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합니다. 이 그림도 기술사 책에서 제 책밖에 없습니다. 이게 1980년도에 문교부에서 나온 그 고등학교 책자에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요 그림을 제가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매 타임마다 위상이 다 다르죠. 위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난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심하면 탈조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막 이런 내용들이 작성이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형이라는 거. 요것도 기술사 책에 제 책밖에 없습니다. 이거도요. 요것도 보시면 A 제조회사에서 이 파형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B 제조회사에서 전압의 크기는 똑같고 위상이 다 똑같단 말이죠. 전압의 크기가 똑같죠. 위상도 똑같죠. 근데 파의 꼬라지, 파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매 타임마다 봐보시죠. 여기서 전압의 크기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됩니까? 무효순환전류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답안지에 쓰면 됩니다. 대책은 동일 메이커의 발전기에 쓰면 되죠. 메이커가 다르다 보니까 파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죠? 자, 상해전 같은 거는 벡터도를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영양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결론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네요. 3번이요. 자, 3교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상위 좀 쉬었다 할까요? 5만 쉬었다 할게요.